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요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유달리 노랫말을 고집어 보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는 사연을 직접 보내게 되었으니 아무래도 저는 그런 쪽으로 감수성이라는 것을 약간이나마 타고난 놈인가 봅니다. 행복하고 재미있고 기쁘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낸다면 무척 좋겠죠. 하지만 제가 털어놓을 이야기는 그런 것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무척 씁쓸한 심정입니다. 제 가슴 속의 응어리를 풀어보자는 심산으로 제 경험담을 써봅니다. 저희 집이 이남 일녀입니다. 형, 저, 그리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사는 형편이 그리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쪼들리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위에 형제를 두신 분은 아마 유년 시절에 겪어보셨겠지만 웬만한 걸 다 물려받게 됩니다. 옷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발도 저는 형이 신던 걸 그냥 신으라는 부모님의 꾸중을 들어본 적이 수차례였어요. 자라면서 그런 게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지금에 와서는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그 당시는 서러움이 말도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썩 좋지 못했으니까 자식들에게 다 해줄 수 없었던 부모님은 첫째에게 많은 것을 몰아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도 첫째, 뭘 먹어도 첫째. 여동생은 혼자 딸이고 막내이니까 그나마 존재감이라도 있었죠. 저는 뭣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 낀 둘째였죠.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노래를 부르시면서도 형이 뭐 사달라고 하면 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부모님은 그걸 사주시는 걸까? 어쩌면 나한테만 쓰실 돈이 없는 건 아닐까? 형과 비교가 되면서 저는 스스로 작아질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비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난 짓도 했었습니다. 옷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니니까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그냥 입으라고 하시던 어머님의 꾸중에 반항심이 생겨서 일부러 옷을 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가위로 옷에 구멍을 몇 번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반지꼬리를 챙겨와서 수선을 해주셨고요. 구멍이 난 옷이면 못 입는 것처럼 얘기를 하실 때는 언제이고 내가 자는 사이에 몰래 바느질을 해두시는 건 뭐야? 역시 다 거짓말이었어. 애초에 나한테 새 옷을 사주실 생각 자체가 없으셨던 거야. 제 못난 행동으로 확인사살이 되었던 건 절대 새 것을 가질 수 없는 저의 처지였네요. 꽁지에 실을 단 바늘이 꼼꼼하게 지나간 자리에는 더 이상 구멍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선이 된 옷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던 저는 더 이상 유치한 자작극을 벌이지 않기로 하였죠. 사실 일부러 관심을 받아보고자 더욱 땡깡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기로 하였어요. 조금씩 머리가 커지면서 제가 징징거리는 게 여동생 앞에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동생은 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편도 다 빠듯한 처지이면서 뭘 그렇게 따지는 것이 많았던지 양가 모두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거든요. 나이 지극한 어른들께서는 저희 남매 중에서 형을 가장 예뻐하셨어요. 당연하죠. 장남이니까요. 고리타분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장남이라는 개념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쁘게 봐주셨던 건 저였습니다. 본디 옛말에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고 하였다. 너희만 봐도 그러지. 명준이 너는 이 말을 필히 명심하면서 네 형 앞에서 늘 겸손하고 착하게 행동거지를 해야 한다. 알겠냐? 하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되었을 그런 훈계를 해주실 때는 제 기분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저는 형과 직접적으로 항상 비교를 당했고 거기서 따라오는 차별을 겪었기에 그게 너무 싫었고 짜증이 났으나 그래도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수를 얻었습니다. 여동생은 단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른들로부터 괜한 잔소리를 들었거든요. 어허, 문지방 밟지 마라. 그리고 어디서 기집애가 다리를 떡하니 벌리고 앉아. 네? 그냥 편해서 이렇게 앉는 건데요. 그리고 오빠들도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네 오빠들하고 너하고 어찌 같으냐? 얼른 다리 모으고 똑바로 앉아라. 기집애가 조신하지 못하게 뭐하는 짓이람. 치, 오빠들은 이런 걸로 한 번도 혼이 안 나면서 왜 나만 맨날 혼이 나는 거야?
저게 자꾸만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게야? 기집애가 왜 저렇게 성질머리가 있을까? 주둥이를 딱 닫고 가랑이는 더욱 단단히 닫고 기집애는 자고로 그래야 하는 법이다. 명숙이 너는 항상 네 오빠들을 존중하고 따르며 공손하게 태도를 갖춰야 한다. 고리타분하다 못해서 경악스러운 내용의 잔소리가 여동생의 귓가를 매번 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동생은 짜증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얼굴이 돼서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내놓았고요. 잘할 때는 여동생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했었고 속으로 비웃기도 하였으나 다 크고 나니까 그랬던 제 자신이 참 못났었다는 생각만 남을 뿐이었네요. 그래도 제가 형보다는 여동생에게 더 친근하게 굴어주는 오빠였습니다. 형은 옛날부터 성격이 무뚝뚝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형이 더 얄미웠던 듯 싶어요. 어린 저의 눈에는 형의 무뚝뚝한 성격이 마치 똥폼을 잡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괜히 무게만 잡으면서 장남 노릇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제가 둘째라서 당하는 차별과 서러움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구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성격이 워낙 달라서 형하고는 아주 어렸던 나이를 제외하고는 치고 박으면서 싸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분을 못 이겨냈으며 반대로 형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저를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를 상대조차 안 해줬어요. 저는 형한테 오만 것들을 다 물려받느라 그 서름이 말도 못할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옷에 구멍이 난 곳을 위로 어머니가 바느질을 꼼꼼히 해놓으셨던 이후 저만의 것을 욕심내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고 치졸한 심리로 저도 형을 무시하려고 하였어요. 애초에 형이 저를 상대도 안 해줬기 때문에 제 치졸한 복수는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요. 형편이 어려워서 삼남매 중에서 첫째만 그럭저럭 누리고 살았던 집.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기셨던 부모님. 그리고 쥐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고리타분한 옛날 사고방식에만 갇혀 있어서 쓴소리만 해댔던 양가의 어른들까지. 요약을 하자면 저를 둘러싼 환경은 바로 이러한 환경이었네요. 가장 씁쓸했던 사실은 결국 첫째를 우대하셨던 부모님의 선택이 현명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형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터 알게 된 사실인데 형이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포함하여 양가에서 그 누구도 공부로 두각을 드러낸 역사가 없었고 형편이 어려워서라도 가방끈을 길게 가져본 적이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자면 형이 대단하게 놀라울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저희 집에서 바라보기에는 거의 기적일 정도로 신기하게 공부를 잘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저러다가 형이 대학까지 잘 가는 건 아니겠지? 기세를 봐서는 일단 대학에 가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아휴, 나는 정말 형보다 못한 아우가 되었구나. 어른들께서 하도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셔서 더욱 이렇게 된 걸지도 몰라. 저는 마냥 기쁘지는 않았고 못된 마음도 살짝 들어서 한동안 입술이 삐죽거리고 다녔습니다. 머리가 좀 컸답시고 꾸미는 데에 관심이 많아졌으며 새침해진 여동생을 그 무렵에 제가 괜스레 많이 놀리고는 했었네요. 심란한 것을 그런 식으로 풀었던 것이죠. 맨날 왜 나만 가지고 저래? 아,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여동생은 저를 보며 질색을 했고 열불이 터뜨렸지만 남매는 남매니까요. 그래놓고서 학교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 좀 알아봐 달라며 꼭 저한테 와서 징징거렸습니다. 부모님한테는 그런 게 얄짤없이 안 먹혔거든요. 그나마 들어주고 상대해주는 사람이 집에서 저뿐이었던 것입니다. 네가 친구들 사이에서 나대고 까불거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거겠지. 오빠는 지금 나를 위로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말겠다는 거야?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오빠는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나는 공명정대한 사람이라서 객관적으로 봐줬을 뿐이야. 공부도 못하는 돌대가리 주제에 말은 그럴싸하게 한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야, 그러는 너도 똑같이 돌대가리잖아. 내가 네 나이 때는 너보다 공부를 잘했거든. 아니 됐다. 이런 소리를 해서 뭐하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형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형 앞에서는 우리가 다 공평하게 돌대가리 아니겠냐? 큰오빠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공부를 잘하면 이상한 거야? 아유, 명수가 시기와 질투가 심하구나. 시기와 질투는 오빠가 큰오빠한테 하는 거겠지. 나는 그런 거 안 하거든. 그냥 큰오빠가 우리 집에서 혼자 공부를 꽤 한다는 것도 신기해서 이상하기도 하지만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혼자 성격이 다르지 않아? 오빠하고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무뚝뚝하게 말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큰오빠만 좀 특이해. 돌연변인가 보지. 돌연변이 덕분에 혼자서 공부도 잘하나 봐. 그런가? 아이, 그러면 나도 돌연변이로 태어날 걸 그랬나 봐. 너무 평범하지 평범한 우리 집 사람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괜히 돌대가리 달고 살잖아. 근데 오빠, 혹시 큰오빠가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기는 대학에 가는 게 되겠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큰일이라고. 대학이라면 나도 갈 생각이 있거든. 요즘 세상에는 대학을 필수로 나와줘야 사회에서 사람 취급받는다고 하더라. 오빠라면 그냥 흔한 대학을 가겠지만 큰오빠가 혹시 이름 있는 유명한 대학에 가면 어떻게 해? 합격하면 돈이 필요하잖아. 학기마다 돈을 내야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듣는다고 하던데.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생활비는? 큰오빠가 서울에 가서 살게 되면 진짜 그 생활 같은 건 어떻게 해? 야, 네가 왜 벌써 그런 걸 걱정하고 자빠졌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거울이나 들여다보고 꾸미는 것에만 관심이 있더니 생각마저 실없이 하는구나. 내가 괜히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어제 엄마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돈 걱정 없이 무조건 대학이나 잘 갈 생각을 하라고 엄마가 큰오빠한테 신신당부를 해놓으셨대. 그래놓고 뒤에서 돈 때문에 걱정이 되셨나 봐. 친구분이신지 아니면 이모였는지 누구랑 통화를 하시면서 돈 이야기하실 때마다 한숨을 얼마나 내쉬셨는지 몰라. 돈 나올 구석도 없고 대출도 어려울 거고 진짜 집에 있는 건 양말 한 짝이라도 다 내다 팔아서 큰오빠 뒷바라지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한참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 여동생이 격양된 목소리로 주절댔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며 통화를 이어간 현장을 발견하긴 했고 다 듣기는 했는데 제가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걸 말할 데도 없으니까 왠지 신이 나서 다 떠드는 모양새였죠.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람에게는 본능, 직감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 순간에 제가 직감을 발휘해서 앞니를 내다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돈 나올 구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고 설마 그게 내가 되는 건 아니겠지? 나는 왜 자꾸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까? 형이 결국은 정말로 대학을 잘 갔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의 남부의 어느 복작복작한 동네에서 자리하고 있었고요. 형이 합격한 대학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우선 부모님께서는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되는 대로 끌어모아서 형의 학비부터 댔습니다. 장학금 같은 걸 받고 대학에 들어간 건 아니었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겠지만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까지 가면 그건 전국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수재라는 얘기죠.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형이 객관적으로 미치게 대단한 건 아니었고 저희 집안의 수준에서 보자면 기적인 것이었으니까요. 합격한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의 대학을 가면 장학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으나 그러는 대신에 형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어른들 또한 이것에 대해 이견이 딱히 없었어요. 그 대학엔 기숙사가 있는데 규모가 아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형은 기숙사를 지원을 해보기는 했으나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연놈들이 기숙사에 붙는 거냐고 우리 집에 돈이 이렇게나 없고 형편이 어려운데 어째서 안 붙여주는 거냐고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분개를 하셨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땅끝 마을에 사는 입학생보다 경기도에 사는 형이 후순위에 밀려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결론이었고 그 결론은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네요. 자취방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취방을 구하는 건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고요. 코딱지만한 방 하나를 구경하면서도
가격을 듣고 놀라서 헛소리가 여러 번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잘된 일이지. 서울에 있는 그렇게나 좋은 대학에 간 인재가 집안에서 나다니 대단하다. 정말로 대단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이라고 친척들이 부러워하면서 질투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소액이나마 저희 집에 보태주었어요. 형의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말입니다. 적은 돈이었으나 그 의미 자체가 좋으셨던 것인지 부모님의 얼굴이 참으로 뿌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모님이 저를 앉혀놓고 말씀하셨죠. 대학에 굳이 갈 생각은 하지 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즉시 돈부터 벌라는 당부였어요. 어차피 공부도 못하는 녀석이 뭐하러 대학을 욕심내냐고 하시면서 저를 나무라셨고요. 전문대라도 가고 싶어요. 전문대는 금방 졸업하니까 짧게 대학 다니고 그때 일을 다니면 되잖아요. 제가 발끈해서 외치자 부모님의 표정이 난감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차마 저한테 전문대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바로 못하겠다는 눈치였죠. 저는 오래간만에 둘째의 서러움이라는 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부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형이 죽어라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괜찮지 않겠어요? 자기가 쓸 돈은 자기가 벌어야지. 안 돼. 그러면 네 형이 공부에 집중 못해. 어머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멀쩡히 학교 다니고 장학금까지 타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대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라면 대부분 서비스직이 많은데 네 형은 성격이 안 맞아서 못해. 명준이 너도 네 형이 어떤지 잘 알면서 그러니? 어머니가 쏘아 붙이는 것에 저는 어이가 없어졌고 더 말을 해봤자 그냥 저만 손해일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문대에 진학할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얼마 뒤 외할머니께서 쓰러지신 겁니다. 가뜩이나 친가에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외할머니까지 그렇게 되다니 너무 벅찬 상황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너무 힘이 든다고 제 앞에서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하루빨리 돈을 벌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고요. 결론이 그거였어요. 돈 벌어 오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아왔던 서러움을 그때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만 힘드세요? 저도 힘들어요. 한 번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구멍이 났던 옷들 그거 왜 다 바느질을 해놓으셨어요? 왜 저한테는 그런 것까지 다 입으라고 하셨어요? 저도요. 새 옷을 너무 입고 싶었다고요. 명준아, 너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왜 지금에 와서 하는 거야? 너 이제 교복만 입느라 옷 걱정할 이유도 없잖아. 어렸을 때의 일이라고 해서 그때의 서러웠던 게 잊혀진 건 아니거든요. 신발조차도 저한테는 형이 신던 걸 신으라고 하시고 이럴 거면 왜 자식을 셋이나 낳으셨어요? 그냥 형 하나만 낳으셨어야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누구라고 그러고 싶었던 줄 아니?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는데 가만히 밤하늘을 바라보며 머리를 식히고 나니까 좀 낫더라고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한테 다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 뭘 더 어쩔 거냐며 스스로에게 괜히 그런 질문이나 날리며 마음을 달랬네요. 집으로 돌아가서 침울하게 앉아 계시는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그냥 대학 안 갈래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대로 곧장 취업부터 할 생각이에요. 세상에 명준아, 미안하다. 이 엄마가 다 미안해. 정말로. 그리고 많이 고마워.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는 걸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어쨌거나 집안 분위기도 이런데 제가 바로 취업부터 하는 게 최선일 거라는 생각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 무렵에 형은 군대를 갔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제가 형한테 돈을 다 대줬어요. 형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면접 보러 다닐 때 입을 정장도 백화점 가서 사라고 제가 돈을 줬었고요. 형은 면접 정장을 맞춰 입고 나서 기껏 취업하더니 반년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적성에 안 맞다고 했어요. 자기 성격에 맞는 자리를 찾겠다고 하더군요. 와, 진짜 기가 막혔지만 이미 그만뒀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부모님은 형의 편을 드시면서 다 이해한다고 해주시고
돈 필요하면 네 동생한테 받으라고 하시고 저만 가운데서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아무튼 형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하나 따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죠.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을 참아내곤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뒷바라지까지 그렇게 제가 다 하게 됐습니다. 여동생은 전문대 나왔는데요. 제가 매번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워낙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아하는 녀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동생도 제 덕분에 돈에 쪼들리지 않는 대학 생활을 했고요. 자격증을 따는 형은 성공적으로 재취업을 해냈습니다. 그 무뚝뚝한 성격에 잘 맞는 일이었어요. 자기 파트만 책임지면 되는 일이었고 2년차가 되자마자 돈을 잘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적으로 잘 풀린 상태였고요. 20살 때부터 굴렀으니 나이도 어린데 책임감이 있고 싹싹한 놈으로 주변에 잘 보여서 경력이 좀 쌓였는데 좋은 자리를 제안받고서 일을 잘 다니던 중이었답니다. 형이 첫 승진을 하던 때 저에게 술을 사주었어요. 너에게는 정말 고맙다. 내가 꼭 너한테는 보답한다. 자잘하게 주는 건 멋없으니까 돈을 더 모아다가 한 방에 주련다. 형이 진지하게 그러길래 제가 질색하면서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형. 돈은 무슨. 형이 그놈의 첫째 그 잘난 장남이니까 이 다음에 형이 우리 부모님이나 책임져. 두 분 벌써 관절이 쑤시다는 소리 하시는 거 알지? 앞으로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형 각오해도. 그래 알았다. 고맙다 임마. 내가 성격이 이래서 얘기 들어주는 것도 잘 못해. 대신에 네가 정말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말해라. 그게 뭐가 됐든 내가 다 들어줄게. 형이 진지한 목소리에 대고 저는 알겠다 대답한 뒤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후로 그리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은 인연을 만났고 결혼을 했습니다. 만나는 상대가 있다는 것도 가족들도 아무도 몰랐었죠. 이왕이면 우리 장남이 부잣집 딸내미를 만나서 결혼하길 바랬는데 왜 지지부진한 집안의 여자를 만났을까? 어머니는 안타까워하셨으나 대쪽 같은 형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저는 형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 걸 따로 캐물을 정도로 살갑게 대화를 주고받는 형제는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형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 가족에게 풀어놓을 사람도 아니었고요. 제가 형수님을 뵐 일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건수가 있어야 뵙죠. 부모님의 곁에는 여동생이 있었고 저는 혼자 알아서 일하면서 잘 살고 무뚝뚝하고 돈 잘 버는 형의 곁에서 내조나 하면서 자기 시댁 일에 일절 신경을 안 쓰며 그렇게 형수님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시는 듯 했습니다. 결혼을 잘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나 기껏 형수님을 향해서 해본 게 전부였네요. 제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인연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지인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다리가 놓여져서 만났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서로가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었죠. 저는 애당초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그리 많은 걸 따지고 잴 생각 자체가 없었고요. 아내 또한 마음이 잘 맞는 것 같고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게 바람이었다고 했던 만큼 결혼 상대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는 사항이 없었네요. 형이 워낙 무뚝뚝하니까 중간에서 분위기를 잡아줄 사람도 아니었고 저는 남자인데 여자인 형수님과 따로 친해질 이유도 없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으나 이제 아내가 생긴 만큼 뭔가 달라질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수님 쪽에서 먼저 제 아내와 동서지간에 잘 지내보고 싶다는 뜻을 비춰주었고요. 제 아내 또한 형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만큼 친해지면 너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응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끼리 가까이 잘 지내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네요. 부모님 댁은 거리가 좀 있었으나 형네 집하고 저희 집은 상대적으로 서로 가까웠거든요. 형수님과 아내의 공통점이 있다면 직장을 안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아예 일을 안 하셨고요. 아내는 평일에 3번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었으니 두 사람 다 시간적으로 제약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에게는 처가가 없는 셈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내가 중학교 올라갈 때부터 사이가 무척 나빠지셨는데 결국 아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두 분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재혼을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재혼을 하시고 외국에 나가셨고요. 장인어른은 재혼하신 지 딱 10년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암을 늦게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시한부가 되신 이후 그 재혼 상대분과 그 자녀들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생길 재산을 몹시 탐을 내면서 별로 슬퍼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장인어른이 그걸 우연히 아셨고요. 바로 분개하셔서 당신의 유일한 핏줄인 제 아내에게 얼른 몰래 재산을 넘겨주셨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걸 어느 정도 의지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죠. 그래서 아내는 원체 건강 체질도 아니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 계속 약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 돈이 생긴 이후 굳이 무리를 하면서 일을 다니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차분한 분위기를 지닌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게 부모의 이혼과 재혼 그리고 죽음 등을 겪으면서 사람이 좀 성격 같은 게 아래로 가라앉게 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결혼한 이후로 아내가 종종 넋이 나가 있다거나 가끔은 우울해 보이기도 하는 모습이 그냥 원래도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부모님의 이모저모를 겪고 나서 좀 우울해진 사람이었는데 그걸 제가 잘 몰랐다가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알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아내에게 다른 사정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 요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니야. 걱정은 무슨,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하긴 당신이 걱정해야 할 게 있다면 내가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겠지. 왜? 회사에서 좀 바쁘게 되었다는 일이 잘 안 된 거야? 잘 못 풀린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게 됐어. 고비가 길어질 것 같은데 이걸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회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운명이 결정될 것 같아. 앞으로 몇 개월이 정말 고비야. 다들 나 죽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만 부딪혀 봐야지. 그랬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네. 너무 미안해. 회사에서 많이 힘들지. 괜찮아.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었겠어. 원래 말을 안 하면 모르는 법이야. 그때 아내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기민하게 살펴보고 그 이유를 물어봤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 저는 두고두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혹시 할 말이 없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연중에 일을 다니는 제가 힘들고 고생한다는 사실만 아내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졸 학력이라서 더욱 회사 생활이 치사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만 쓸데없이 아내에게 늘어놓았고, 소심하고 착한 아내의 성격상 저에게 고충을 안겨주는 걸 피하고자 더욱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회사 생활 때문에 힘든 이모저모가 많은 저에게 피곤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겠죠. 당신 혹시 힘든 일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면 형수님한테 해. 여자끼리 통하는 게 있을 게 아니야. 아, 요새도 형수님하고 자주 만나지? 연락은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 잘 됐네. 형수님하고 둘이서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지내면 좋겠다.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면 서로 좋은 거지. 저는 별 생각 없이 아내에게 그런 소리나 뱉고 말았습니다. 아주 오래 알아온 사이도 아닌데 연락을 그렇게나 자주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내가 그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때의 저의 본능, 직감 이런 게 발동을 안 했을까 원망스러울 따름이에요. 하필이면 제가 일에 정신 팔려서 지내던 시기와 겹쳐서 더욱 그랬던 것 같은데 후회가 막심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 2주일 정도 베트남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결혼 1주년이니까 그때 아내하고 오붓한 시간을 가지면 무척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해내자는 각오를 다지고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왔을 때 저를 반겨준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싸늘하게 식어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려고 비행기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아내는 아파트의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6층 높이에서 떨어진 아내는 지나가던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숨이 붙어 있었으나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휴대폰을 켠 제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고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아내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이런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죄책감이 밀려왔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온통 숙연한 분위기였고 아무도 저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생각해보면 세연이는 원래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사람을 오빠가 뭘 어떻게 알고서 도울 수 있었겠어. 절대 오빠 잘못이 아니야. 여동생이 울면서 저에게 말했고 제 가족들 모두 비통함에 잠긴 얼굴로 그 말에 동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이었고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아픔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장례를 어떻게 마쳤는지, 경찰 조사를 어떻게 임했는지, 회사에는 쉬겠다는 말을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기억조차 뜨문뜨문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은 남아있는데 더 이상 아내가 없는 집을 저는 한숨 섞인 울음을 토한 후에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했던 거예요. 없는 줄 알았던 아내의 유서를 말입니다. 옛날 가요의 가사가 적혀있는 종이들을 모아서 따로 보관함에 두었는데 아내의 유서는 바로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의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서워서, 사는 게 하루하루 겁이 나서 나는 이렇게 도망치게 되었어. 미안해. 내가 이렇게 겁쟁이라서 정말로 미안해, 여보. 나를 대신해서 형님에게 꼭 갚아줘. 아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형수님이 거론된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형수님의 괴롭힘 때문에 아내가 세상을 등졌을 거라고 감히 꿈에서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따로 공책 한 권에 자기 이야기를 적어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수님이 매일같이 아내를 집으로 불러서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 집에 청소를 시키기도 했다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기 싫은 표정이야? 하기 싫은가 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얼른 죽어. 죽으라고. 너같이 추악한 년이 아직도 이 세상에 버젓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소름이 끼치고 끔찍해서 미치겠으니까. 제발 죽으란 말이야. 아내는 매번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상 죽으라고 등을 떠민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는 두려움과 자괴감으로 온몸을 떨어대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차마 저에게는 알릴 수 없었습니다. 뒤에는 형수님이 딱 버티고 계셨으니까요. 추악한 년에게 속아서 결혼한 것을 알게 되면 제가 충격을 받고 괴로워할 것이며 아내는 비참하게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형수님은 아내에게 그렇게 주장을 해오셨더라고요. 활활 타오른 분노가 제 눈물을 말려버렸고 저는 당장 형수님께 가서 이 모든 걸 따졌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대언하게 슬픈 척을 하셨습니까? 설마 하니 저를 탓하는 유서를 남겼을 줄은 몰랐네요. 유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뭡니까? 잘못을 하셨다는 걸, 그 사람에게 죄를 지으셨다는 걸 지금 시인하시는 거 맞죠? 잘못은 그쪽이 먼저 있어요. 죄는 그쪽에 있었다고요. 자기 잘못이 뭐였는지 그건 유서로 안 남겼나 보죠? 형수님이 악다구니를 쓰면서 모든 게 제 아내의 탓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형수님께 당했던 사람 피말리는 괴롭힘 말고도 옛날 이야기 또한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아내가 중학교 시절에 교제했던 상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중학교 2학년, 그 남학생은 3학년이었죠. 공학이었거든요. 남학생이 끈질기게 들이대서 사귀게 된 사이였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를 겪고 있던 아내는 기댈 곳이 필요했기에 결국 사귀게 되었으나 남학생의 과도한 스킨십 여부에는 거부감이 들었죠.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학교 주변의 오락실에서 어떤 남학생이 다른 학교의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락실의 구석으로 끌고 가서 그런 짓을 저질렀고요. 그런데 그날 아내는 마침 저녁 시간에 학교 주변에 갈 일이 있어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오락실에서 황급히 나오는 누군가를 봤습니다. 거리가 조금 있었으나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자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어딘가를 급하게 가길래 아내는 속으로 그 이유나 궁금했고요.
다음 날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해졌어요. 오락실 사건이 퍼진 것이었죠. 그 여학생은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몹쓸 짓을 당한 여학생은 충격으로 입원했고 후유증으로 그 순간의 기억 일부가 날아간 상태였어요. 하지만 교복이나 명찰 색깔은 기억했기에 금세 아내가 다닌 중학교의 3학년생으로 좁혀졌죠. 학교마다 명찰색이 다른 학교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흐릿하게라도 기억하는 상대의 얼굴 느낌이라든지 체형 같은 것으로 그 짓을 저지른 남학생을 추려냈습니다. 바로 아내의 남자친구였죠. 그 남학생은 딱 잡아댔습니다.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남학생이 그랬다고 확정이 났는데 목격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 목격자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날 그 시간에 오락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학생의 집안이 잘 살았고 여학생은 공부를 잘해서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이 점쳐진 상황이었어요. 반면 그 남학생은 내세울 게 없었죠. 사귀는 여자친구가 스킨십을 거절하니까 눈이 돌아가서 얌전해 보이는 여학생을 발견하자 만만하게 생각하고 오락실로 끌고 가서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결론이 최종 내려졌습니다. 남학생은 즉시 전학을 가야 했고 그 부모가 평생 모은 돈으로 차린 아담한 식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몰매를 맞은 뒤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피해서 이사까지 갔고요. 전학생을 받아준 학교는 수준이 좋지 않은 곳이었고 그곳에서 그 남학생은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소위 꼴통들이 집합하기로 유명했던 어느 공고에 진학을 하였고요. 대학은 진작에 관심을 꺾고 아예 양아치처럼 살기로 작정을 하고서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작 21살의 나이에 크게 다치게 됐어요. 술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때 잘못 다쳐서 반신불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된 것을 비관하던 부친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치는 머리가 하얗게 세워버렸고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반신불수가 된 자기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을 다 망쳐놨어. 네가 내 인생도 망친 거야. 내가 그 토 나오는 골프장에서 캐디일하면서 부잣집 사장님들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던지 알아? 어떻게든 쩐주 하나 물어서 첩노릇 제대로 해볼 작정이었는데 돈 많은 놈 물어서 제발 시집 가는 게 성공하면 일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꿈이었는데 너 같은 혹이 딸린 바람에 다 어그러졌어. 너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고 너 때문에 병원비다 뭐다 하면서 돈 다 날린 거야. 나도 이렇게 되고 싶었던 줄 알아? 중학교 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안 왔을 텐데. 누나, 다시 말하지만 내가 안 그랬어. 내가 그런 거 아니었어. 나한테 당했다는 그 여자애는 충격받아서 말도 잘 못하고 그때 기억도 잘 못했다고 하던데 왜 내가 범인으로 지목당한 건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네가 그랬다는 증인이 있었잖아. 걔가 거짓말한 거야. 왜 거짓말하겠어? 내가 자기 말고 다른 여자랑 붙어먹어서 싫었던 거지. 착하게 생겨서는 시커먼 속내가 있는 계집애였어. 나를 팔아넘기고 그 여자애네 집에서 돈을 처받았던 모양이더라. 그 남학생은 제 아내를 원망했고 사고 이후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던 복합적인 것 때문에 오래 못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누나는 일찍 죽은 자기 동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죠. 누나로서 잘 못해줬다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속으로 아내만 원망해 왔습니다. 그 거짓말쟁이 계집애 탓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편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그 남학생의 누나가 바로 제 형수님이자 아내의 손이 동서였던 것입니다.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었습니다. 이름, 고향, 졸업한 학교 이런 걸 토대로 형수님은 금세 아내의 정체를 알아냈죠. 아내 또한 그 남학생의 누나가 형수님인 것에 경악을 하였고요. 그때부터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관계에 사로잡혀 있던 형수님은 제 아내에게 처절한 지옥을 선사해줄 작정이었던 거예요. 매일 괴롭히며 죽어라, 내 동생 인생 망쳐놓고 죽게 했으면서 너는 왜 아직 살아있냐?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댔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서 함께 제 아내를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거짓 증언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면서 음란한 인터넷 사이트에 제 아내의 번호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빗발치는 음란성 연락에 휴대폰을 보는 것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가 성향 자체가 부부끼리 연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착각이었고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할 수 있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빌어도 용서를 받을 수 없었고 죽음으로 죄를 씻으라는 반응만이 돌아왔습니다. 오죽하며 아내는 수소문을 해서 옛날 그 사건의 여학생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곳에 가서 의뢰를 맡겼더라고요. 그 여학생의 연락처까지 손에 넣었으나 이미 아내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고 마침 제가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제가 없는 틈을 타서 형수님은 아내를 더욱 가학적으로 괴롭혔고요. 견디지 못한 아내는 제가 오기 전에 빨리 죽으라는 형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아내가 남긴 글과 형수님의 말을 교차하며 정리하고 나니까 더욱 참담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제 아내가 무고했던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뒤에 형수님의 가정을 깨뜨렸다고 어디 그렇게 쳐봅시다. 그럼에도 형수님이 그 사람에게 굴었던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됩니까? 형수님이야말로 명백한 죄인이에요, 죄인. 그럼 어쩌라고요? 죽으라 한다고 진짜 죽어버린 사람이 멍청한 거지. 나는 풀어 마땅할 내 화를 풀었을 뿐이에요. 저는 형수님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분노를 담아 때렸더니 맞는 데가 삽시간에 붉어졌고 형수님은 바닥에 나뒹굴었죠. 우리 그이는 내 편일 거예요. 어차피 나는 그이만 있으면 되니까. 감히 형수를 때린 동생 따위 이제 영영 보지 말라고 내가 그럴 거예요. 핏발이 선 눈으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형수님은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배경은 더 없었고 딱히 사회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반면에 형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조용히 하면서 성실하게 따박따박 돈을 잘 벌어다주는 최고의 배우자였고요. 형수님이 돈을 뭐 어디에 쓰든 일절 아무 상관 안 하고 그냥 두는 게 형이었습니다. 형수님의 입장에서는 형만 있다면야 다른 시댁 식구들 따위 없어지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이 귀가하자마자 형수님은 울며 불며 난리를 피우며 선수를 쳤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그랬죠. 저는 그 모습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봤고요. 무뚝뚝한 형조차도 형수님과 제 아내 사이에 있었던 숨겨진 연결고리를 알고 난 뒤 많이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워하던 형은 이내 저를 쳐다봤어요. 제 이야기도 듣고 싶다는 거였죠. 내가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더 들어서 뭐하게, 응? 당신은 가만히 있어. 우리 형제 사이에 끼어들지 마. 끼어들지 말라니? 여보. 저희 형제가 딱딱하고 삭막하고 하나도 안 친한 줄 알겠죠. 표면상으론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성격이 원체 달라서 그런 것일 뿐 형제는 형제였고 함께 쌓아온 인생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형은 저에게 속으로 무척이나 고마운 점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형수님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제 아내의 입장에서 그간 당했던 엄청난 수위의 괴롭힘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형이 역겹다는 눈빛으로 형수님을 노려봤고 그런 다음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연히 이혼해야지. 그리고 한 푼도 주지 말 뿐더러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해야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떠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형이 알겠다며 단번에 고개를 끄덕이자 형수님이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일찍 죽은 자기 동생의 억울함을 떠올리면 분노가 자꾸 치밀어서 괴롭히는 걸 멈출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은 제 바람대로 무조건 따라줄 작정이었죠. 그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전에 맹세를 했었어. 내 동생 녀석이 말하는 걸 꼭 들어주기로. 나는 그걸 지킬 거야. 단호한 형의 태도 앞에서 형수님은 결국 모든 걸 포기하는 듯이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전에 아내가 찾아놨던 그 여학생의 정보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렵사리 직접 만날 수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실해지더라고요. 그 남학생이 맞았어요.
범인으로 지목당했던 그 학생 말이죠. 네. 그리고 술 냄새가 났던 게 나중에 떠오르더라고요. 퀴퀴한 오락실 냄새와 다른 냄새가 났었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 냄새가 뭔지 알게 됐죠. 그건 맥주 냄새였어요. 일탈을 하고 싶었던 건지 맥주를 잔뜩 마시고서 저한테 그런 짓을 한 거였죠.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저는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그런 선택을 하기 전에 이분을 만나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이 들어서 미치겠더군요. 이분과 대화를 나눈 걸 카메라로 촬영해서 형수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럼 정말 그 녀석이 저지른 짓이었다는 거야? 그 녀석이 소주이며 맥주를 마셔보고 싶다고 그런 소리만 자꾸 해서 혼이 났었는데. 무심코 떠올린 사실을 입 밖으로 뱉다가 아차 싶었는지 손으로 입을 틀어막더군요. 자기 주량도 몰랐을 나이에 맥주를 진탕 마시고는 그런 몹쓸 짓을 저지른 뒤 본능적으로 현장에서 도망을 쳤던 자기 동생의 진짜 과거를 알게 된 형수님이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바닥에 이마를 댄 채로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감정과 상념들이 밀려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열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시더군요. 형은 망설임 없이 이혼을 했고요. 정말 10원 한 장도 형수님이 얻어나갈 수 없도록 다 탈탈 턴 다음에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복을 하고 싶기도 했으나 그러지 않았던 것은 형수님의 모친이 얼마 뒤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모친께 이 모든 전말과 진실을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따로 보내드렸거든요. 충격에 신음하시다가 결국 그리 되신 것이었죠. 몸 한쪽에 마비가 온 모친을 이제 형수님이 혼자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혼하고 쫓겨나던 형수님을 향해 제 여동생은 욕을 하며 침을 뱉었었죠. 당신이 죄 없는 멀쩡한 사람을 죽인 거야. 평생 죄책감에 숨이 막혀 살다가 죽으라는 저주까지 더해서요. 그래서인지 그 후로 피폐하게 정신이 나가서 제대로 일상생활도 못하고 그리 사시는 듯하였고 저는 한 가지 진실을 영원히 뒤로 감추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남긴 유서에는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모든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치기로 했다고 적어놨고요.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제 아내를 위한 복수의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죄인에게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기회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희 형은 그 후로 더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고 있고 제 여동생은 작은 가게를 차려서 어머니와 운영 중이에요. 저 또한 다시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네요. 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밝게 살아보려고요. 부디 가엾은 영원히 그곳에서는 평안을 누리고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상당히 결혼이라는 것에 회의적이 되어버렸어요.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만 갖고 비혼이네 뭐네 한다지만 저는 해보고 하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말에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은 나이대의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제 사연을 들으면 아마 가슴을 치실 겁니다. 한많은 여편네의 이야기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래요. 제 남편은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 타이틀을 갖고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있어 매우 큰 자랑이 되는 아들이었어요. 이것부터 뭔가 숨막히는 상황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왜 저는 늦게서 알았던 걸까요? 당장 무슨 일이 닥쳐야만 그 위협감을 깨닫게 되는 인간의 존재가 참 우습기도 합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 저는 죽기 살기로 미용실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 제 미용실을 차리고 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거든요. 나름의 빚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라 저는 더 열심히 했어요. 손님 한 명 한 명 정성스레 맞이하면서 그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어떻게든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 움직였어요. 우리 유 원장은 진짜 열심히야. 이번 휴일도 안 쉬고 하는 거지? 네, 손님 머리 봐드려야죠.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해? 그러다 몸 나만하질 않겠어. 괜찮아요. 손님들 상대하는 게 더 저한텐 보람이고 좋아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몸 상태가 나쁜 날도 있었고 나도 그냥 다 놓고 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 가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보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바짝 움직여서 그런지 눈물겨운 노력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성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꾸준히 보답을 해오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중간에 동료의 배신도 겪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굳혔고 여기저기 SNS에 홍보까지 되어가면서 일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잘 풀리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어 있었고 엄만 절 보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진아 부족한 게 하나 없는데 아이고 결혼을 못해서 어쩌니. 나도 각오하면 너 진짜 혼자인데. 엄마 나 혼자 살아도 돼. 일하며 살면 되지. 늙어서도 일할 수 있을 줄 알아? 사람은 어느 기점이 되면 누군가가 필요해. 혼자인 널 누가 챙겨주겠어. 아휴 너를 어쩌면 좋으니.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 생각은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가 하루빨리 결혼을 해 자리를 잡기 바라셨고 그러던 와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고 동창들끼리 만난 자리에서 만났는데요. 그대로 감정이 좋아져서 연애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엄마는 연애 소식을 듣자마자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진아가 시집을 가는구나. 경사다 경사야. 얼른 날 잡아라. 응? 엄마의 말은 시기상조이긴 했지만 사실 저도 남편도 당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또 언젠가 결혼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란 빠른 시간 안에 결혼을 결심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바로 남자친구의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결사반대를 하고 알아놓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인 39살이었고 여자인 저만 결혼을 그때까지 안 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 역시 그 또래 남자들 치고 한창 늦은 노총각이었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따지시는 게 많은 건지. 적어도 6, 7살은 어린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반대를 하셨나 봐요. 그래도 정말 그간 들었던 정이 무섭다고 저는 시어머니가 까탈스러운 거지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남편 입장은 상당히 완고했거든요. 어느 날 아주 비장하게 각오를 하더니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더군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제게 밉살스레 말을 던지셨고요. 아유, 글쎄 나는 허락 못한다니까 얘를 또 왜 데리고 왔어? 현우, 너 진짜 이럴 거니? 네가 뭐 부족하다고 이런 애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엄마, 제발 그런 말 마시고 한 번만 좀 제대로 봐주세요. 듣자마자 불쾌함이 쑥 올라와 표정 관리가 안 되었는데 그의 질세라 바로 남편이 이를 질러버렸어요. 엄마, 나 장가 안 가고 죽는 꼴 보고 싶어요? 나는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아니,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이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요. 뭐야? 너 지금 내 앞에서 어쩐다고? 이 말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셨고 결국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설득하셔서 저와 남편을 내보내었어요. 겨우겨우 우리는 그 자리를 나오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잘한 거라며 일말의 후회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일이 더 커진 거 아닌가 하여 걱정을 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며칠 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로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결혼은 허락하마. 대신 내 말 잘 들어라. 당시 내 말 들으라는 말이 좀 의미심장하고 불안하긴 했지만 일단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들의 결심이 단단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신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니 제가 이 나이에 결혼해 괜히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을 때였어요.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친정에도 말해 결혼을 물을까 하는 고민하고 있었고요.
허나 갑작스레 떨어진 허락에 남편이 너무도 기뻐했고 저도 그때가 되니 우리가 인연인가 보다 하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잘해줄게. 진아야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남편은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그래 이왕 하게 된 결혼 잘 살아보자 하는 의욕이 솟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당장 어떻게 살고 뭐를 어찌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대학 졸업하고 거의 10몇 년을 공부만 했던지라 직장도 제대로 없고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찌되었던 저에게 목숨을 걸어가며 이렇게 맹렬하게 결혼을 외친 사람이니 그 이상 저도 더 바랄 게 없게 되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있는 쪽이 좀 더 내면 어떤가 싶었고요. 그래서 신혼집도 제가 주변을 알아보고 30평대로 새로 사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찌되었건 저는 어머니한테 더 이상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아서 그 나이에 남의 아들 뺏어가는 죄로 결혼식장 예약부터 해서 신혼집 예단이나 이것저것 엄청나게 화려하게 했어요. 사실 이 문제도 꽤나 시끄러운 문제였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먼저 그러시더군요. 그래, 집은 어디로 잡을 거니? 집은 제 직장 근처로 잡을 생각이에요. 30평대로. 둘이 살기 괜찮은 곳 받은 게 있고요. 뭐? 네 직장 근처? 아니, 그럼 우리 집에서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요, 멀어진다기보단 차로 30분 거리예요, 어머니. 30분이라니 멀어도 너무 멀구나. 시어머니는 대놓고 실망하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아봐둔 집보다 좀 더 비싸지만 시어머니 댁에 가까운 집으로 가게 됐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나는 이 정도로 생각한단다. 시어머니께서 대뜸 절 불러 건네신 예당문록은 황당하리만치 길었어요. 자기가 평소 갖고 싶었던 안마 의자부터 시작해서 백까지. 자기 나름대로는 간소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절대 간소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이 문제는 저희 엄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아니, 그 집 뭘 그리 바라는 거야? 하고 난리를 치시게 되었어요. 저 역시 이렇게까지 하면 시집가고 싶진 않았기에 제 의견을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못 해드리고요. 여기까지 해드릴 순 있어요. 아니, 안마 의자를 빼겠다고? 아니 왜? 이 그릇들은. 죄송해요, 어머니. 거기까진 무리일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옆에 저희 엄마가 계셔서 그런지 더 말씀을 못 이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입술을 꼭 깨무시는데 눈은 저를 한껏 매의 눈으로 노려보고 계셨죠. 그때 알아봤어야 하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허나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에게 빈정이 상하더라도 그 일은 넘기게 되었고 대신 남편에게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나도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 당신한테 부끄럽고 미안해. 내가 엄마는 어떻게든 잘 달랠게. 우리 엄마가 아이 같은 면이 많으셔서 그래. 아무튼 남편은 저에게 죽자 살자 올인한 상태였으니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야지 어쩌겠나 싶었어요. 자기도 어머니 저런 모습을 싫어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제 편이 돼주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 하나 안 맞는 게 있었으니 바로 구직 활동이었어요. 자기가 박사라는 남편의 자존심이 대단했거든요. 나는 대기업이어야만 해.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 있는데 어떻게 그저 그런 데를 가. 솔직히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무리 본인이 공부한 시간들이랑 현재 갖고 있는 직함 같은 게 있다지만 그 나이가 되어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보다 10대 어린 창창한 애들. 그러면서도 학력 좋고 머리 회전 빠르고 체력 좋은 애들이 차고 넘치는데 말이에요. 여보, 요즘 대기업 아니더라도 그냥 괜찮은 곳 들어가서 몇 년 돈 벌다가 대기업으로 옮겨도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목표를 그렇게 높게 잡을 필요가 있어? 당신 지금 나 무시해? 나 박사야. 내가 왜 그런 데 가야 해?
당신도 나 못 믿어?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자 남편은 펄펄 뛰며 자기를 무시하냐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냉전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시어머니가 듣게 되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시더라고요. 예, 너 내 아들한테 취직 얼른 하라고 독촉했다며. 네? 아,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예, 내 아들은 박사야, 박사. 내 아들이 대기업을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겠니?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남편 기죽이려는 게야? 듣자마자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거기에 대고 뭐라 말을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말도 못하도록 본인이 빠르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너 앞으로 내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박사랑 결혼했고 너도 박사 와이프인데 그 직함 얻었으면 그에 맞게 너도 남편 받들 줄 알아야지. 막말로 너는 그저 그런 데 나왔는데 네 남편 덕에 신분 상승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제가 신분 상승했다고 생각하시더군요. 거기다 남편이 곧 죽어도 대기업 아니면 안 가겠다고 버티는 덕에 결국 어머니가 그렇게 십수년 들어왔던 공부 수발이 저에게로 넘어왔지 뭐예요. 1년이 넘어가자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제안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딱 1년이야. 그 이후에도 취업이 안 된다면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신혼집도 내가 해오고 온갖 것들을 다 해왔는데 계속해서 나만 먹여 살리는 식으로는 갈 수는 없어.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본인이 일한 만큼의 수입을 벌어오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렇게 할게. 이땐 남편도 나름 취업 준비로 지쳤을 때라 약간 기분 나빠하긴 했지만 어쨌건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8개월 차쯤엔 드디어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견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저는 바쁘게 뛰어다니고 일하느라 매번 연신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느긋하게 책 한 권 끼고 집에서 커피나 마시고 집도 엉망이 되는 걸 보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수를 두었고 그렇게 겨우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무리 속으로 남편을 떠밀어 보내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신혼 초 첫 달부터 나름 어머님께 도리한답시고 꽤 큰 금액의 용돈을 드렸어요. 어찌되었건 귀한 아들을 장가 보냈다고 그리 속상해하시니 한편으로는 그냥 그런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당시 제 월 수입은 꾸준히 몇 년간 1,000만 원을 오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10분의 1 정도 드리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렸고 남편 수입이 없는 그 1년여의 시간도 제 수입만 갖고 살았고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좋아하셨어요. 어머, 용돈을 이렇게나 많이 주는 거냐? 매달 주는 거 맞지? 네, 어머니, 맞아요. 그래, 그래야지. 고맙다, 잘 쓰마. 흐뭇하게 웃으며 그 돈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데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날은 제게 저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물으시며 한 상 크게 차려주시고 안 하던 건강 염려까지 해주시고요. 그래, 건강이 뭐니 해도 최고다. 이거 나 먹는 보약인데 몇 개 가져가서 너 먹어라. 이게 기관지에 좋아서 몇 달 꾸준히 먹으면 효과가 있더라. 먹고 부족하면 말해라. 시애미가 또 지어줄 테니. 네, 감사해요, 어머니. 한창 결혼하고 초반에는 조용하신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저한테 잔소리가 들려올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약간 어머니 입장도 생각이 되었거든요. 나야 자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나에겐 늘 짠한 감정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 어머니 역시 본인 아들에게 그런 마음이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참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걸 달고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어머님만 유독 그렇게 못되셨던 걸까요?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용돈을 드리고 있음에도 그게 1년 정도 넘어가니까 그 액수에도 무뎌지셨나 봐요.
초반에는 본인도 놀랐는지 좀 잠잠하다가 갈수록 이게 익숙해지니까 점점 말로 제 성질을 살살 건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하던 중 급히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대뜸 그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얘, 너 나한테 타먹는 보약 말이다. 그거 더 필요하니? 처음엔 제 생각해서 보약 지어주시겠다고 온 전화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며 더 필요하다 했더니 어머니 말이 가히 상상을 뛰어넘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입금해라 내 계좌로. 네? 내 계좌로 입금하라고. 제가 순간 그 말에 당황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어머님 그러시더군요. 너도 참 염치 없다. 내가 그간 공짜로 한번 지어줬으면 그 다음부터 네가 돈을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니? 얼마 안 되는 돈을 용돈이라 치고 주면서 말이야. 이걸 언제까지 내 돈으로 해야 하는 거니? 그리고 말이다. 네가 주는 용돈 말이야. 그 문제로 말할 게 있으니 오늘 네 집으로 좀 가마. 졸지에 전화 한 통으로 저는 갑자기 시애미에게 용돈 몇 푼 안 주고 보약 짓게 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얼떨떨해 있는데 지나가는 직원이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정말 저희 집까지 친히 납치셨어요. 예, 내가 말이야 치사스러워서 지금까진 말 안 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용돈이 좀 작단 생각이 들더구나. 내 친구 며느리들은 한 달에 용돈을 200씩 턱턱 주면서도 명품 백이며 때 되면 공진 다니며 온갖 좋은 것들을 챙겨준다 하던데 말이야. 너는 기껏해야 100만 원씩 주면서 시애미한테 보약이나 지어오게 하고 아휴, 내 신세가 참 처량해서 말이다. 친구들한테 어디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더구나. 어이가 없었죠. 한 달 용돈 1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거기다 저희 시어머니 본인 재산도 있으신 분이셨어요. 어느 정도 자기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걸 알면서도 제가 시어머니 생각해서 챙겨준 돈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돈이 적다며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남편은 이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알겠어요. 엄마 말. 우리가 더 챙겨줄게요. 미안해요. 우리 생각이 짧았어요. 난 그냥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엄마 많이 섭섭했겠다. 그죠?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위로를 받으니 마음이 풀린 건지 그제야 씩씩거리는 걸 멈추고 저에게 기어이 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예, 있잖아.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운 줄 아니? 너한테는 그냥 남편이지만 나한테는 아들이다. 그저 귀하게 키운 하나뿐인 아들. 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 속을 썩이지도 않았어. 그저 나밖에 몰랐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언제나 이 엄마를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 말이다. 그러니 얘가 너랑 결혼한다 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니. 너야 기껏해야 그냥 대학 졸업 학벌 가지고 있는 애고 돈만 좀 벌지 다른 거 내세울 거 없는 애인데 나는 내 아들 대통령 딸이 들어와도 아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런 내가 이 결혼 받아들여주고 했으면 너도 나한테 대가를 좀 지불해야 하지 않겠니? 최소한 며느리로서 도리나 하란 말이다. 쥐뿔도 없이 나이만 먹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강남 좋은 위치에 신혼집도 얻어서 살게 해주고 있고 아들이 돈벌이 못할 때도 며느리가 순전히 자기 돈으로 살면서 본인들한테 부모랍시고 용돈도 매달 100만 원씩 꼬박 몇 년을 갖다 줬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 다 하는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안 하고 다시 또 한마디씩 얹어가면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거기다 그 말에 이어서 한 어머니의 말이 종일토록 일하는 제 머릿속을 내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네가 새가 먹이채 가듯이 현우를 확 안 채갔으면 쟤는 벌써 똑똑하고 어린 여자 만나서 애 몇은 낳고 잘 살았어. 지 믿어주는 여자 만나서 큰 회사 들어가서 훨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네가 재촉을 해가지고 저런 회사나 들어가서 기주고 살고 있는 거다. 현우가 얼마나 큰 인물 될 애인지 알기는 아냐?
아이고, 이래서 집안의 며느리를 잘 들여야 하는데. 누가 보면 제가 납치를 해서 결혼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본인 아들이 자기 이제 40 넘기면 진짜 장가 못 가는 데다가 저 아니면 죽을 거라고 단식투쟁하고 별짓을 다 해서 허락해 주셨던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지 않나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 생색을 내고 싶어 하시는 건지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저 혼자 이렇게 부글부글 속 뒤집어지느니 차라리 남편에게 전화해서 한풀이라도 해야겠더군요. 허나 남편은 강 건너 불구경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냥 하신 말이야. 악의 없이 한 말이니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마. 여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이런 말 들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이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 제발 당신이 중간에 나서서 나한테 그만하라고 말이라도 제대로 해봐. 너도 참 예민하다. 뭘 그러냐 또. 하여튼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 테니 화 풀어. 그만. 남편이 남의 편이라더니 진짜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연애 전까진 어떻게든 제 비위 맞춰주며 살살 달래주던 한 사람이 자기 엄마 일엔 확 돌변해서 절 예민한 사람이라 몰아가는데 기어이 배신감이 들면서 가슴에 화병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도 황혼 이혼이라는 걸 하는구나 싶어 새삼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남편은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무서웠던 건지 제 엄마 편을 들다가도 고개를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샵 앞에 기다렸다가 직원들 간식도 넣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럭저럭 그때만 확 화풀이하고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겠거니 결혼이 원래 힘든 거겠거니 하고 말이죠. 물론 용돈은 20만 원 올려드렸어요. 20만 원이 적다고 입이 대빨 나오긴 했지만 저도 그 이상은 주기 싫었어요. 엄마, 이 사람도 요즘 힘들어요. 그러니 그냥 그 돈 받으시고 화 푸세요. 남편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달래기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계속 저에게 돈 달라 난리를 치셨을 거예요. 다행히 남편이 중재해 용돈 문제는 마무리를 할 수 있었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별다른 중재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엄마를 바꿀 수 없다면 와이프 편이라도 잘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시어머니 복은 더럽게 없지만 이 남자만 보고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호락호락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제 남편이 사고를 치고 만 거예요. 저는 이 일로 한동안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골치를 앓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려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이 사업도 처음으로 좀 쉴까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때려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며 사업병에 걸린 거죠. 그것도 저 몰래 물속에서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건 남편의 사업이 쫄딱 망해 어마어마한 빚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였고요. 여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나보고 2억을 내놓으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한테 왜 빚이 2억이 있어? 그게 여보. 뭐냐고? 내가 실은 말이야.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남편이 우물쭈물 내뱉은 말에 그만 저는 기함을 하고 말았죠. 제가 돈을 안 빌려줄 걸 알자 시어머니에게 돈까지 빌려 사업을 했고 그 와중에 회사 다니는 척을 하기 위해 생활비도 갖다 준 겁니다. 한마디로 저를 철저히 속이고 일을 벌이다가 크게 말아먹은 거였죠. 남편이 기존의 회사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런 말을 반복하곤 했거든요.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더 대단한 곳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내 재능 썩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럴 때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지금 이 정도 회사에서 돈 버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라고 어떻게든 남편을 추켜 세워줬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런 노력조차 하지 말았어야 하나 봐요. 남편은 빚을 지고 와 저에게 갚아달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나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적금 든 거 깨면 안 돼? 우리 엄마도 이제 돈 없단 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무슨 사업이야? 나 속인 거 미안하지도 않아? 정말 얼마나 남편이 한심스럽던지 빚 갚아달라는 것도 모자라 적금 깨어 자기 한 번 더 도와달라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절 속인 거에 대한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돈 빌려달라 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우라통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어머니도 가세했어요. 예, 그 돈 좀 해줘라. 너 돈 많이 벌잖아. 듣자니 니네 가게 이번에 매출이 부쩍 올랐다며. 그 정도면 얘 경제적으로 지원해줘도 되지 않겠니? 너도 알다시피 내 아들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하는 애야. 그깟 쬐깐한 회사에서 내 능력을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아님, 너 돈 없으면 니네 친정에서라도 달라 하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박사 아들 귀하게 여겨셨을 땐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박사가 무슨 한두 명인가요? 그리고 제 남편은 제가 아는데 그냥 저 그릇이 맞아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일할 그릇이라고요. 제발 어머님도 당신도 그만 현실을 직시하세요. 저도 그날은 화가 나 속에 꾹꾹 담아놨던 말들을 아주 세게 퍼부어버렸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변했지만 그러건 말건 그냥 집을 나와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를 거셨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어디 내 박사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냐? 며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저희 엄마도 기가 차서 할 말을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박사가 뭐라고. 정말 니네 시어머니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지만 엄만 그래도 이대로 이혼은 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좀 달래서 돌려보내려 하더군요. 그렇게 엄마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솔직히 저와 남편의 사이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과 말도 하지 않았고 서로 필요한 대화 외엔 오가지도 않았어요. 당시 저는 남편이 만든 빚을 다 갚고 일만 하느라 바빴고요. 남편은 뭐 했냐고요? 남편은 그냥 집에서 잠자고 TV 봤습니다. 취직할 거야. 할 거라고. 말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딱 봐도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경쟁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려서 잠깐 피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잘못 맞춰둔 남편의 알람이 연신 울리기에 끌려고 봤는데 핸드폰에 카톡으로 이름 없는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왠지 모르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왜 열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하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저는 한 번도 핸드폰을 체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유독 신경이 쓰여서 가뜩이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창을 열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제 앞길에는 지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리나가서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엔 정말 뭐에 홀린 듯 메시지를 손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언제부터 남편이 이 메시지 상대 여자와 연락을 했는지 시기가 어느 때인지 보게 되더군요. 저는 이전에도 법적인 문제로 몇 번 불리해졌을 때 그때마다 녹음이나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상이 남이니 그렇게 당당하게 대처했는데 내 편이라 여겼던 남편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니 왜 그리 손이 벌벌 떨리고 계속 입이 벌어지는지 억지로 입을 다무느라 온몸에 긴장이 되었어요. 그 자리로 숨을 죽이고 남편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서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소리 안 나게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그 내역을 남편 핸드폰으로부터 모두 삭제했고요. 혹시 몰라 사진첩을 뒤져보니 그건 또 뭔가 흔적을 안 남기려 애썼는지 한 장도 없더군요. 일단은 그렇게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그날 저는 뭔 정신인지도 모른 채로 옷을 챙겨서
남편이 깨기 전에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갈 데도 없고 내 집에서 내가 머무를 수 없는 그 상황이 참 어이가 없고 허무하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인 그 사람은 바로 예전에 남편이 다녔던 회사 여직원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여직원에 대해서 몇 번 말을 하긴 했지만 남편과 거의 띠동갑이었고 저도 한번 얼굴을 스친 듯이 본 것 같아요. 우리 부부보다 한참 어리고 생기 넘치고 예쁘장한 친구였지만 제가 너무 어수룩했던 걸까요? 남편이랑은 조금도 이성적으로 엮일 일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 해봤었거든요. 메시지엔 남편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가 어쩌고 하는 말투하며 남편은 그 여직원에게 나는 너밖에 없다는 등의 말을 써놨더군요. 와이프는 너무 성질이 세고 결혼해서 너무 불행해. 우리 엄마한테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 지연이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빠,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지연이가 있어서 오빠가 힘이 아주 많이 나. 심지어 그 여자가 뭐하러 이런 시커먼 남자를 좋다고 만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내용을 쭉 살펴보니 대강 알겠더군요.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며 차며 모두 자기 재산인 것처럼 이 여자 앞에서 거짓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그 말을 꼭 해야만 지금 이 어린 여자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았는지 그렇게 저랑 이혼을 반드시 할 거라며 신신당부를 해두었어요. 근처에 있는 호텔을 얻어서 지내면서 잠깐 머리를 비우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나이 40 되도록 시집 못 간 게 뭐가 그렇게 죽을 죄라서 시어머니한테 만날 때마다 욕을 얻어먹고 집도 해오고 살림도 하고 돈은 돈대로 쓰는 데다가 남편까지 바람을 피는데도 참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자료들을 쫙쫙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사색이 된 남편은 직장으로 찾아왔어요. 거의 석고대죄를 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당신도 알잖아. 나중에는 영업방해가 될 정도로 꼴 같지 않은 몰골로 찾아와서 빌길래 직원들 시켜서 쫓아내기도 했고요. 정말 그런 망신이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직원들 보기도 얼마나 창피하던지. 일부러 그렇게 곤란한 내 입지를 알고 저리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허나 저는 이러나 저러나 결심을 해야 했고 이 상태로 남편과 계속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었어요. 제 마음에 크게 자국이 나버린 상처를 제대로 싸맬 수가 없어 괴로운 상태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일을 정리하고 갈 건 해야겠거기에 저는 이혼을 말하게 되었어요. 더 늦추다가는 제 정신이 정말 이상해질 것 같았고 가뜩이나 송사도 하나 걸려있는데 더 이상 제 인생의 일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내치려는데 남편은 참으로 비겁하게도 그간 못 보았던 온갖 비굴하고 못난 면들을 내보이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대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서 점점 그간에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려는 판국에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날이라는 알람이 오더군요. 제가 설정해둔 알람이긴 했지만 그걸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아서 바로 통장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안 들이니 나름 그 돈 가지고 몇 년을 살아왔던 시어머니도 슬슬 반응이 오더군요. 얘, 너 돈 왜 안 주니? 어머니, 저 이 사람과 이혼합니다. 바람나서요. 그랬더니 진짜 이 집안 종자들은 다 똑같은 건지 시어머니는 제 샵을 어찌 알아냈는지 찾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날도 덥고 가뜩이나 저는 여러모로 예민해져 있는데 찾아와서는 괜한 잔소리와 시비를 거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정말 이제는 완전 저를 가해자로 만드시더군요. 저는 그때 완전히 악에 받쳐 있었고 더 이상 두고 볼 게 없었어요. 너도 그래. 남자가 어쩌다 밖으로 돌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내쫓아? 그러게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우리 현우 너무 잡지 말라고. 안 그래도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네가 잡은 거 아니냐고 그랬잖아. 그렇게 똑똑하고 돈 잘 번다고 과시해놓고선 제 앞길은 생각도 못하고 네가 완전 헛똑똑이지 뭐니?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당장 나가세요. 꼴 보기도 싫으니까 나가시라고요. 그놈의 잘난 아들 키워가지고 저한테 대체 얼마를 해먹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눈에 핏발을 들이세우더니 눈빛이 확 변하더군요. 뭐야? 이 되먹지도 않은 게 진짜! 그랬더니 순간 눈앞에서 번쩍하면서 어머니가 내 뺨을 날렸다는 것을 몇 초 후에 깨달았어요. 너무 놀라 정적이 잃었고 뒤에 지나가던 직원들도 놀라서 쫓아와 어머니를 붙들더군요. 나름 나도 여기서 대표이고 내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함부로 군다는 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성을 잃고 어머니에게 그에 목지 않은 대응을 날렸어요. 바로 가르침을 한가득 어머니한테 칵퇴하며 뱉어버렸죠. 그러지 않았다가는 저도 손이고 발이고 뭐고 당장 튀어나올 기세였는데 제 몸이 반응한 건 딱 바로 그거였어요. 침 뱉는 거. 그러고도 난리를 치면 저도 이상은 제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머리라도 더 잡을 것처럼 구시더니 제가 뱉은 침에 어이가 없었는지 멍하니 서 계시더군요. 너 어떡해? 저는 그때 왜 그렇게 속에서 악이 오르던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아 어머니에게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내쫓았습니다. 당장 나가버리고 여기서 꺼져버리라고 말이에요. 저를 얼마나 아들의 종만도 못하게 봤으면 몇 억을 용돈으로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아들 데리고 사는 며느리에게 와서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뺨까지 날릴 수 있으세요? 당장 꺼지세요. 당장이요. 안 그럼 경찰 부를 겁니다. 결국 저는 그날 너무 지쳐 탈진해버렸고 어찌어찌 집으로 들어갔는데 한동안 그렇게 이혼을 피해 도망다니던 남편이 집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어째 눈에 살기를 띠고 있는 것이 저도 모르게 섬찟했는데 제 엄마한테 말을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제 뺨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미쳤어? 저는 정말 멀쩡히 서 있을 정신도 없었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대서 결국 경비원이며 주변 분들이 다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경찰을 불렀고 이날 매우 지쳐있고 모든 게 다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남편을 폭행죄로 신고했어요. 그날 이후로 겨우 저는 이혼을 거치게 되었고 집도 빼버리고 다 내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모든 근황을 다 듣고 알게 된 제 친정 가족들은 다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너 혼자 살라고 앞으로는 편히 누릴 건 누리면서 살라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후 누릴 건 누리면 누구보다 잘 살려 무던히 노력해왔어요. 전 남편을 봐서라도 시댁을 봐서라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가게를 확장했고 그 후 열심히 일해 떼돈을 거머쥐며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인생에 대한 허무함도 들고 뺨 맞은 충격도 잊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아등바등 행복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남편과 시어머니 소식을 듣게 된 건 며칠 전이에요. 저희 친정엄마가 웃으시며 제게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글쎄 네 전 남편 또 사업하다 빚져서 그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됐다지 뭐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에게 그런 짓 해놓고 찬벌 받을 줄 알았어. 알고 보니 남편이 그놈의 또 박사 타이틀을 잊지 못하고 사업을 하다 망한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고소하던지 새삼 한이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 얘기로 힘이 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답니다. 악역은 무엇으로도 응징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드라마의 결말이 현실에선 실행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한테 일어난 이 일은 꼭 그와 같은 결말이라 가슴이 참 후련합니다. 여러분들에겐 부디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이만 제 이야기 마칠게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복 받으세요.